이번 시간을 아마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의 법규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안에 뭐 다 다뤘다고 해서 내용을 철저하게 다 다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이런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정도만 다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법규에 특수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떤 내용으로 핵심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 살펴보죠. 자, 특수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히 보면, 첫 번째 비접촉 사고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비접촉 사고.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비접촉 사고로 인해서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예. 자, 비접촉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비접촉 차량의 위해 행위가 명백하고, 그러니까 위해 행위가 명백해야 돼요. 그죠? 현저하여 긴급 피난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었을 경우, 이때는 비접촉 차량이 가해 차량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차가 앞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그러니까 휙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처 피할 수 없어. 예를 든다면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핸들을 확 돌려갖고 2차적인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물론 앞차고 사고는 안 냈죠. 그죠? 근데 이게 인정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네가 과잉으로 이게 피해다가 사고 났다라고 보는 거죠. 과잉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잉이냐 아니면 비접촉 사고가 가해 차량이 되느냐, 그거는 요즘은 좀 뭘로 많이 보긴 하냐면 블랙박스로 많이 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인정됐을 때 여기에 보면 위해 행위가 명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뭐하고 마치 연관되냐면 보복 운전 있죠. 보복 운전. 그러니까 보복 운전이나 뭐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되면 그건 비접촉이라도 이 보복 운전한 차량이 이 가해 차량이 쉽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런 이 명백하고 긴급 피난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비접촉 차량이 중앙선 침범 및 신호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비교적 정확하겠죠. 그죠? 자,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차량을 보고 피항하다가 제3 차량을 충돌한 경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일반적인 신뢰 원칙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고 위험성 등이 높고 과실이 중한 만큼 비접촉 차량을 간접 원인 제공 가해 차량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뭔가를 위해를 나한테 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피하다가 다른 차라고 사고를 났어요. 그죠? 그럴 때는 내 잘못보다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접촉 사고의 성립 요건을 보면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접촉 사고가 원인이 되는 원인과 행위 결과 이것들이 인과관계가 성립돼야지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긴급 피난에 해당되려면 피항 행위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행위였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나 이런 거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었다, 나는.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성립 여부, 비접촉 차량의 행위와 사고 차량의 속도 및 공주거리, 정지 가는 거리 등을 종합해서 비접촉 행위가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판단한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학적인 요소까지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지금의 어떤 이와 관련된 판례, 그 다음에 사고 처리 이런 것들을 보면 속도, 공주거리, 정지 가는 거리 다 따져요, 사실. 예,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게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다, 부득이하다, 뭐 이런 때는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인과관계 성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특수사고 중에, 그러니까 차내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차내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회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우리가 차내 안전사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 또는 피해자의 과실 등으로 차내 승객이 넘어지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차 내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자, 이런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도로교통법에 사고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사고 외적으로 이 차내 안전사고냐 이게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의 사고라고 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따져서 운전자가 이제 이 운전면허 벌점도 처벌받고 그 사고 처리도 그 거기에 준해서 운전자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차내 안전사고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조금 잘못해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고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예, 운전자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앞차가 급제동해서 같이 급제동한 충격으로 승객이 부상당했다. 그 뭐 운전자가 큰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그 교통의 어떤 한 부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핸들 과대 조작으로 승객이 의자 등에 부닥치거나 넘어져서 부상당한 경우. 이 전제는 핸들 과대 조작이겠죠. 그죠? 운전자의 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니까 그 교통사고로 처리되는데, 자,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 안전벨트 매세요. 뭐 지금 여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운전자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사고는 다 뭐다? 안전사고. 이때는 운전자의 혐의 없음으로 들어간다. 당연히 운전자가 잘못 없으니까 면허 처분은 배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승객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차 내에서 넘어졌어. 스스로 넘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차하던 승객이 떠밀리면서 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차 내 승객이 졸다가 의자 등에 스스로 꽝 부닥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꾸벅꾸벅 졸다가. 그 다음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급제동한 경우.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어떻게 보면 긴급 피난의 한 부분으로서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차내 안전사고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신에 이제 주요 개정된 법률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뭐 최근은 아니고요. 그래도 몇 년 정도 지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그래도 이제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도로교통법이 최근에 좀 바뀐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있는데요. 그 음주운전 방지장치라는 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방지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법이 나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조건부 운전면허가 있죠. 예,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를 위반하는 그 자동차, 노면정차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조건부 운전면허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하여 운전면허 취소죠. 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때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는 거예요. 예, 발급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기승전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이죠, 그죠? 예, 기승전 음주운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조금 심하게 걸렸다 이럴 때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도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뭐 하면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한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하도 많이 발생하고 줄지 않으니까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부 운전 면허 취득 전제 조건은 방지 장치의 작동 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 등 교통안전 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런 장치에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면허 결격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로 시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관련해서 면허 취득 응시 기간의 제한, 결격 사유라는 게 있죠. 예, 결격 사유 이렇게 형태로 되는데, 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운전면허는 제외인데, 그러니까 이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내에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 기간이 넘어가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해갖고 벌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지장치 해체, 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친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관련된 내용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체하거나 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내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에 처한다는 거고요. 해체, 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했다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신에 이게 새로 들어온 법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건 아니고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줄지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이 방안, 대책 방안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런 장치, 보안적인 장치를 뒀다. 그래서 이런 보안적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불편함도 끼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당 장치의 타인의 호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하고 정상 작동 여부, 검사 위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가중된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내용을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도주사고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이제 도주사고인데 말 그대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특정한 범죄, 이게 도주가 일종의 특정한 범죄잖아요. 그죠? 예, 특정한 범죄에 해당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가중처벌을 하겠다. 그게 이제 이 가중처벌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도주사고가 성립되면 도주사고를 야기한 운전자한테는 조금 더 이 형법을 엄하게 적용하고 더 뭐랄까요? 더 처벌을 가중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도주사고의 성립 요건은 뭐냐면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이 인식되었거나 피해자가 꽝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 사람이 다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만 들어도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인식이 됐다.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꽝 부닥쳤다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일단은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 병원 후송 등의 구후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구후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 어떤 상태냐면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죠. 그러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뭐 대책 없이 있다가 적절한 어떤 구후 조치를 못 받아서 사망할 수도 있고 더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자. 그런 데서 오는
병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막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그 운전자는 더 가중처벌을 한다. 뭐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도주사고의 어떤 적용 사례를 간단히 보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이 인식되었거나 예견돼야 되고, 이거는 어떤 사고의 그 정도, 경중,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안 다쳤을 거야, 뭐 많이 다쳤을 거야. 이거는 운전자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운전자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의 판단은 누가? 의사가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게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사고는 사람이 다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하고서 멀쩡할 거야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사상 여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전문가 의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병원 등의 후송 조치해서 일단은 이 전문가의 의견, 구조조치를 받으라는 거죠. 이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을 받고 의사가 이거는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정도면 뭐 그냥 집에 가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등의 후송 조치는 무조건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걸 통해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는 전문가는 의사의 진단 영역이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방치는 치료와 손해 회복의 방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로 가해자를 특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름과 연락처 그거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고도 또 운 나쁘면 약간 이 뺑소니 범위로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 가지는 다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특가법 두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것들이 이제 버스 기사 폭행하는 사건들, 그 다음에 택시 기사분들 폭행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런 그 폭행에 대한 것들은 다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간혹 가다 보면 술 취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술 취했다고 면책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폭행을 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운전자가 상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엄하게 처하는 거죠.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엄하게. 자, 만약에 상해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됐다. 그러면 무기뜨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처벌 정도가 단순 폭행하고는 전혀 다르다. 단순 폭행하고는 전혀 다르게 매우 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위험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이런 이 상황에서는 특가법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그러니까 이게 위험운전 행위죠. 그죠? 위험운전 행위일 때, 자, 이럴 때는 이 특가법에 적용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사고로 인해 갖고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이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다. 사망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 도로교통법의 단순 처리보다도 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이 있죠? 어린이 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는 12대 특가법에도 들어가지만 12대 중과실에도 들어가지만 특가법에서도 또 별도로 처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상해 발생했다. 상해.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쳐갖고, 대상이 어린이에요. 그죠?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사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그 충격해갖고 만약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강화된 그런 법들을 현재 우리나라는 적용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과 그다음에 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 시간 특례법까지 핵심적인 골자들만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는 게 다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쭉 다뤘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상식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런 지금 다른 부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잘 챙기면 뭐 시험 보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또 우리 다른 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